1623년 인조반정의 칼날이 궁궐을 덮쳤을 때 그는 새벽 어둠 속에서 왕좌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한때 임진왜란의 폐허 속에서 조선을 재건하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기적 같은 균형 외교를 펼쳤던 왕. 그러나 역사는 그를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형제를 죽인 패륜의 폭군으로 기록했죠. 그 이름은 바로 광해군. 그는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혹은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롭게 고뇌했던 비운의 군주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광해군이 아니었어야 했다라고요. 과연 무엇이 그를 이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끌었을까요? 1575년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혼, 바로 훗날 광해군이 될 인물이었죠. 그의 출생은 그리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공빈 김씨는 왕의 후궁이었고 그마저도 출산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자의 엄이 없는 왕자. 어린 광해에게 궁궐은 정이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선조는 정실부인 의인왕후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들에게 냉정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인 광해에게는 유독 덕을 했죠. 선조의 무관심 속에서 광해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숙명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에게 왕좌는 멀고 먼 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까지 조선의 왕위는 대부분 정비소생의 적자에게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던 1592년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경랑이 조선을 덮칩니다. 임진왜란이었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왜군 앞에 조선은 무력했습니다.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몽진했고 나라는 아비규환에 빠졌죠. 이때였습니다. 선조는 피난길에 신하들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 둘째 아들 광해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도망치는 왕 대신 전란 속에서 백성을 수습하고 의병을 독려해야 할 책임을 광해에게 지운 것이었습니다. 광해는 겨우 18살의 나이에 세자가 되어 왜군에게 유린당하는 조선 팔도를 홀로 누비기 시작합니다. 그는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를 돌며 의병을 모으고 군량을 확보하며 백성을 위로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왕 대신 전란의 한가운데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젊은 세자에게 열광했습니다. 이는 분명 그의 정치적 역량과 백성에 대한 애민 정신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광해는 아버지 선조의 미움을 더욱 깊게 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선조는 승자의 자리에 앉은 광해를 다시금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백성에게 버림받았지만 아들 광해는 민심을 얻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선조는 뒤늦게 얻은 적통 왕자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궁리까지 했습니다. 영창대군이 겨우 2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노쇠하고 병약한 선조는 광해를 폐세자로 만들고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의 혹독한 경험은 광해에게 권력의 냉혹함과 왕좌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일깨워주는 잔혹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1608년 마침내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가 즉위했습니다. 그의 나이 34세. 16년 동안 세자로서 아버지의 냉대와 죽음의 위협을 견뎌온 시간이었습니다. 즉위 초 광해군은 전란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불타버린 궁궐을 재건하고 토지대장을 다시 정리하여 세금을 제대로 걷고 허준으로 하려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여 백성들의 건강을 돌보려 했죠. 또한 전란 중 끊어졌던 명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일본과의 국교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또 다른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조의 미련이었던 영창대군과 그의 어머니 임목대비 문제였습니다. 북인 세력은 광해군을 등에 업고 영창대군을 패하고 나아가 임목대비까지 서궁에 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북인 세력의 압력과 왕권 강화를 위한 명분 속에서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고 얼마 후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합니다. 또한 임목대비 역시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어미를 패하고 형제를 죽였다는 패륜의 멍에는 이때부터 광해군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가족사가 벌어지는 동안 광해군의 가장 뛰어난 업적이자 동시에 그의 몰락을 가져온 국제 정세의 변화가 북방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쇠패하고 만주에서는 여진족의 후금이 급부상하는 시기였습니다. 명은 조선에 계속해서 원병을 요청했고 후금은 명과의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제조지은, 즉 임진왜란 때의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국력이 소진된 조선이 또다시 거대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고자 했죠.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형세를 보아 적절히 대처하라는 밀지를 내려 명군을 돕는 척하면서도 후금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판도를 정확히 읽고 조선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조선이 섣불리 명을 돕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면 후금의 보복으로 임진왜란의 버금가는 또 다른 대재앙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리 외교는 수많은 반대파에게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결탁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무리한 궁궐 재건 사업과 토목공사, 그리고 폐모 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임라는 명분까지 더해지면서 광해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졌고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은 호시탐탐 광해군을 끌어내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23년 3월 13일 새벽,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이괄, 김류, 이귀경, 서인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바로 인조반정이었습니다. 반정군은 광해군이 어미를 패하고 동생을 죽여 천륜을 어겼으며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내통했다는 명분으로 궁궐을 습격했습니다. 광해군은 잠자리에서 끌려나와 폐위되었고 그의 아들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좌에 오른 것은 선조의 손자이자 광해군의 조카였던 능양군, 즉 인조였습니다. 폐위된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되어 18년간 비참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한때 백성의 사랑을 받고 나라를 재건했던 와는 가족도 없이 외로운 섬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아마도 그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돌아보며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아니었더라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광해군의 폐위 이후 조선은 명에 대한 사대주의적 의리를 다시 내세우며 친명배금 정책으로 회귀합니다. 이는 결국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참혹한 전쟁으로 이어졌고 조선은 청나라의 굴욕적인 지배를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비극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왕좌에서 내려온 후의 현실이 된 것이죠. 광해군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군으로 기록되어 묘호조차 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폭군이라는 오명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그의 중립외교가 재평가받고 전란 후 재건 사업의 공로가 인정되면서 그는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나라의 생존을 위해 고뇌했던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비록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시대를 앞서간 해안을 가졌던 군주로서 그의 이름은 다시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지 않고 자신의 중립 외교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병자호란의 참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냉혹함과 시대의 한계 속에서 고뇌했던 광해군. 그의 삶은 단순한 폭군의 이야기가 아닌 혼란의 시대를 살아간 한 인간의 비극적인 초상화이자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일 것입니다. 격동하는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시선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야 할까요? 광해군의 피 묻은 비망록은 지금도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